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저밖에 없어서 편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Learning to Generalize to More: Continuous Semantic Augmentation for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번 ACL 2022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저희는 자연어 처리 2팀이고요. 저는 발표자 조진욱입니다. 네, 일단 페이퍼 서머리부터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번역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증강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식들이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방식은 저자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티뉴스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하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젠셜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고, 두 번째는 믹스드 가우시안 리커런트 체인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그 소스와 타깃 언어를 한 공간에 매핑하는 인코더를 만들어서 이 인코더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의미적으로 동일한 어떤 공간, 영역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다양하게 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방법론 또한 상당히 흥미로운데, 실험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진행을 했고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논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자료는 이제 여기 있는 그 저자들이 만들어 놓은 발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참고했고요. 또 ACL 2022년도에 등록하신 분들은 직접 저자들이 발표한 그 발표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 번역이란 소스라는 어떤 언어와 타겟이라는 언어가 있었을 때 이 소스 언어에 의미적으로 맞는 타겟 언어를 생성하는 과제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영어로 I go to school이라고 번역을 하는 과제겠죠. 이제 이 기계 번역은 다른 일반적인 어떤 과제와 달리 두 언어에 대한 병렬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현재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술은 이 대용량 병렬 데이터가 있으면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뛰어난 번역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언어상은 실제로 병렬 데이터를 충분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증강 방법을 통해서 부족한 일반화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데이터 증강 기법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선 이제 다양하게 시도가 있어 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백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연구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이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그런 방법들, 또는 생성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증강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기존 연구를 크게 백 트랜슬레이션과 어드버서리 익sem플로 나눴습니다. 먼저 백 트랜슬레이션은 기계 번역 분야에서 말하는 백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타겟 언어의 모노링구얼한 한 쌍의 한쪽 언어에 대한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데이터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영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학습된 번역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번역 모델을 통해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중의 어떤 병렬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영중 병렬 데이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영중 병렬 데이터와 같이 합쳐서 이제 새로운 번역 모델을 만드는 방식을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어드버서리얼 example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동의어로 대체를 하든지 순서를 바꾸든지 단어를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바꾸는 이런 방식의 이제 기존의 병렬 데이터를 수정해서 만드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모든 방법을 어드버서리 example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간단한 예시들만 존재하지만 다양한 그동안 이제 연구되어 온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들은 모두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증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자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leg of diversity입니다. 아까 전에 새로운 데이터를 아예 만들어주는 백 트랜슬레이션 방법이나 다른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 증강하는 방식 등등은 디코딩 방식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그리디나 빔서치의 경우에는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디코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닝 코퍼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어떤 단어들 위주로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시티가 떨어지겠죠. 그게 아니라 뉴클러스 샘플링이나 다이버시티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새로운 그 다양한 방식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디코딩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정말 다양한 베리언츠를 모두 다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멘틱 디비에이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텍스트의 특성상 단어 하나 아니면 조사 하나만 달라지더라도
사실 그게 기존 문장과 의미적으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매니플레이션, 디스크리트한 매니플레이션이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디스크리트 매니플레이션이 무엇인지 혹시 헷갈리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디스크리트 매니플레이션이라 함은 뭐 단어, 조사 이런 것들을 하나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왜 디스크리트 매니플레이션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단어를 그 텍스트에서는 뭐 숫자 같은 걸로 임베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 정보, 보캐블러리의 정보가 이제 디스크리트하다고 해서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조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연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훈련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필요하고 저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 Continuous Semantic Augmentation, CSA-NMT를 제안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배경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방법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문제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번역 데이터는 병렬 어떤 문장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X, Y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풀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하고자 하는 기계 번역 모델은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가 존재할 때 X가 주어졌을 때 Y를 생성하는 그런 어떤 펑션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 번역 모델의 훈련 목표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식을 보면은 이제 X를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학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트레이닝 코퍼스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인 룰 프로바빌리티 법칙에 의해서 디컴포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CSA-NMT는 소스 타겟 언어가 같이 매핑되는 어떤 스페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스페이스 상에서 기존 어떤 특정한 훈련 데이터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의미적으로 동일한 영역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의미적으로 동일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자들은 이를 시멘틱 비시니티라고 표현을 하고 이는 같은 의미를 가졌으나 그 리터럴한 표현이 다른 베리언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멘틱 비시니티가 성립하는 의미적으로 동일한 영역은 저자들은 어드저센티 시멘틱 리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리전 안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는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즉 우리가 X, Y라는 어떤 병렬 데이터로부터 이 어드저센시 시멘틱 리전을 구하면 여러 X 프라임 Y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데이터 증강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기계 번역 모델의 훈련 목표는 MLE였는데 이 CSA 기계 번역 모델의 훈련 목표는 이 MLE의 with vicinit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vicinity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트레이닝 코퍼스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K번 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증강을 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그 증강된 데이터들 또한 포함을 해서 MLE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CSA MNT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멘틱 인코더고요. 두 번째는 브로드캐스팅 인테그레이션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는 시멘틱 인코더. 시멘틱 인코더의 경우에는 이제 소스 센텐스 X와 타겟 센텐스 Y에 대해서 어떤 의미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인코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X에 대한 어떤 psi라는 펑션이 있으면 이 펑션에 대해 나오는 Rx 또는 Ry가 이제 이 시멘틱 인코더의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인베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스와 타겟을 한 공간에서 매핑하기 때문에 X와 Y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RX와 RY가 같아야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학교에 간다와 I go to school은 의미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을 시멘틱 인코더를 통해 인베딩을 하면은 그 둘의 인베딩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psi라는 이 펑션은 디터미니스틱하며 1대1 매핑이며 그리고 X와 Y가 사실은 다른 이제 I go to school과 나는 학교에 간다는 다른 문장이잖아요. 다른 인풋 토큰 시퀀스이므로 RX와 RY는 실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인코더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RX와 RY가 최대한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RX랑 RY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를 증강을 해내는데요. 이 증강된 데이터는 이제 디코더에 브로드캐스팅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시멘틱 인코더는 이렇게 R-이라는 것을 K에 샘플링을 하는데요. 이게 데이터 증강이고 이제 이렇게 생성된 R- 같은 경우는 이 타임 스텝 T에서의 출력과 통합이 되어서 셀프 어텐션,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시멘틱 인코더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유니버셜한 시멘틱 스페이스, 여기서 유니버셜하다는 거는 소스와 타겟 랭귀지에 대해서 통합적인 스페이스라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시멘틱 인코더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 psi라는 포워드 펑션은
이제 나는 학교에 간다와 같은 discrete sentence를 continuous 벡터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학교에 간다와 I go to school에 대한 임베딩은 서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서로 같은 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 위치할 수가 없죠. 이 두 벡터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차이만큼을 의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고 이를 어드저센시 시멘틱 리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뭐 세 가지 정도의 궁금증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시멘틱 인코더를 어떻게 학습시킬지, 두 번째로 이 어드저센시 시멘틱 리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세 번째로 이 영역에서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를 샘플링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멘틱 인코더를 학습하는 탄젠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도메인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최근 연구들은 모두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통 네거티브 페어는 인배치 네거티브, 즉 같은 배치 안에서 다른 인스턴스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여기서 탄젠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이제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인터폴레이티드 된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어떤 병렬 데이터, i번째 병렬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임베딩이 포지티브 페어일 것입니다. 시멘틱 인코더를 통해 나온 i번째 인스턴스에 대한 임베딩이겠죠. 그것 말고도 같은 배치 내에 다른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이를 j번째 임베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j번째 인스턴스요.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는 이 임베딩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해야겠지만 여기서는 RXI, RYI, i번째 인스턴스와 함께 인터폴레이티드 된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인터폴레이션을 통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더 효과적임을 이 일저자의 이전 연구에서 먼저 보였습니다. 이 연구의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는 텍스트 도메인에서 사실 그 네거티브 샘플이 이미지 도메인과 다르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모델이 사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학습할 때 너무 쉬운 태스크가 되고 그래서 학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자들은 특정 인스턴스와 좀 더 유사한 수도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i번째 인스턴스에 대한 x, y에 대한 임베딩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같은 배치 내에 j번째 인스턴스에 대한 x, y의 임베딩이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번째 인스턴스와 j번째 인스턴스의 어떤 컨벡스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해서 이 인터폴레이션에 수행된 최종 이 빨간색 값을 우리가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수식 자체는 쉽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람다 x와 람다 y라는 값입니다. 이 값은 이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설정이 되는데요. 이 범위는 이제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1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람다 값이 1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저희 j번째 인스턴스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j번째 인스턴스를 바로 사용하면은 학습이 초기화된 이제 시멘틱 인코더의 경우에는 이제 쉬운 태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샘플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좀 더 챌린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특정 인스턴스와 이제 의미적으로 유사한 곳으로 수도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이동시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범위가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간까지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점선으로 표현된 원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드전시 시멘틱 메트릭, 시멘틱 리전, 즉 의미적으로 동일한 영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은 Rx와 Ry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므로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의미적으로 같다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이 거리만큼의 클로스드 볼에 대한 영역을 우리는 이제 의미적으로 동일한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적으로 동일한 영역 안까지 네거티브 샘플이 들어와 버리면 걔는 의미적으로 동일하니까 포지티브 이그젠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 바깥까지만
이 람다 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 배치를 이제 가져가는데요.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데요. 5개의 이제 배치 내에 5개의 인스턴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일단은 먼저 포지티브 샘플은 RX와 RY 똑같은 인스턴스에 있는 이 두 페어입니다. 이 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유사하도록 이제 어떤 유사도 로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번째 인스턴스, 여긴 두 번째 인스턴스죠. 이 인스턴스에 대한 임베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인스턴스와 인터폴레이션이 완료된 어떤 X 프라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두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X와 Y에 대한 모든 네거티브 샘플을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구한 다음에 얘네에 대해서 이제 모두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구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컨트라스티브 그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의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이에 대한 간단한 이제 해석만 하자면 위에 있는 이 패러럴 센텐스 페어 i번째 인스턴스의 RX와 RY에 대한 임베딩은 의미적으로 최대한 유사하도록 거리를 가깝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인스턴스들 인터폴레이티드 된 인배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를 멀게 해라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멘틱 인코드에 대한 이제 학습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연어처리팀 주정원이고요. 네, 지금 이게 번역 논문인데, 네네. 이게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가 그 번역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병렬 음, 코퍼스를 이제, 네, 그 포지티브 페어라는 게 뭐고, 네거티브 페어라는 게 잘 뭔지 몰라서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어떻게 그러니까 동작하는지 이제 알고 계신가요? 요 네. 논문 주제가 NMT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학습도 NMT 학습을 위한 논문일 텐데, 네네. 그 네거티브 페어면 뭐 뭐 서로 관계없는 문장을 이렇게 가지고 페어를 한 건가요? 음, 일단은 이 학습 방식은 지금 시멘틱 인코더에 대한 학습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기계 번역 모델은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시멘틱 인코더에 대한 학습 방식이 탄젠셜 컨트라스티브 러닝인 거고요. 이제 기계 번역에 대해서는 MLE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일반적인 기계 번역 모델 학습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거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지금 요 트랜스포머에서 뭐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 소스 랭귀지랑 타겟 랭귀지잖아요. 결국 요거 이제 집어넣는 애들이. 네, X랑 Y가 예,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XY가 이제 그건데 지금 이게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는 그게 아니지 않나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는 이 시멘틱 인코더라는 이제 뭐 다른 레이어를 가진 모델이 있는 거죠.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정의되는 거고요. 사실 X와 Y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는 똑같으니까 I go to school과 나는 학교를 갔다는 똑같으니까요. 얘네는 서로에 대한 포지티브가 되겠죠. 아, 그런데 같은 배치 아, 상에서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뭐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걔는 이제 네거티브한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시멘틱 예를 들어서 인코더한테 예, 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는 모델인 경우는 네네, 이제 인코더는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들어갈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디코더는 이제 뭐 I 디너가 아니고 뭐 I go to school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아예 그냥 다른 문장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음, 문장을 집어넣는다는 표현이 여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시멘틱 아니 인코더에서 같은 배치 번역은 안에서 문장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코더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자체가 같은 예, 배치 안에서 이제 그 러닝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같은 예. 배치 안에 있는 다른 인스턴스를 이제 인코더에 같이 집어넣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인코더가 이게 소스 랭귀지 말고 다른 게 들어갈 게 있나요? 소스 랭귀지랑 타겟 랭귀지가 같이 들어가고요. 이게 배치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 인스턴스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네. 전체 이제 학습 데이터가 뭐 1000건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1000건의 그 병렬 말뭉치가 있을 텐데
네네. 지금 네거티브 페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두 번째 문장을 네거티브로 만든다. 그럼 나머지 999개 중에서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규멘테이션 정확히는 하려면은. 배치가 16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배치 네. 16 중에서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인스턴스가 네거티브 페어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배치가 16이 아니고 네네. 뭐 128 이러면은요. 네네. 127개로도 뭐 이렇게 크게 실험을 한 건가요? 이게? 아,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 컨트라스티브 네. 러닝 자체가 네. 말씀하신 대로 배치 내에 이제 네거티브가 배치가 커질수록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배치 음. 사이즈를 키울수록 보통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사이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자연어 처리팀 김재민입니다. 네. 저 그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 때 네네. 여기 몇 쪽이지 이게? 죄송해요. 제가 16쪽에 보시면 여기 네. 약간 어디 원 안에 있는 이거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 프라임 값이 가운데 있잖아요. 네네. 그 식을 보면은 이 x 프라임 j가 x i의 네거티브 페어가 되는 거. 두 개가 네거티브 페어가 되는데 x랑 y가 네거티브 페어가 되는 건가요? 아,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X랑 Y가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RX랑 RY라는 첫 번째 인스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한다고 했었을 때 네. 최종적으로는 이 X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 페어도 만들어내는 거고 Y에 대한 네거티브 페어도 만들어내는 거죠.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 때 이 람다가 의미하는 게 혹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학습하는 이 인코더 자체가 지금 인베딩 값을 학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간상에 찍힐 때 이 람다 값이 들어가면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건지 지금 이 식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이걸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X랑 Y가 일단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을 거고요. i번째 네. 인스턴스에 한해서는 J번째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학습되면서 RxI랑 RYI는 서로 가까워질 거예요. 위치상으로. 네. 그리고 J번째 인스턴스랑은 실제로는 좀 더 멀어지겠죠. 그렇게 학습을 네. 하니까요. 네. 근데 람다 값은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 지금 빨간색 표시된 이 값들이 더 i번째 인스턴스랑 가까이 가도록 세모랑 동그라미가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람다 값을 취해준 y 프라임은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도록 그렇죠, 학습을 그렇죠.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밀어내는데 그래도 람다 값에 의해서 계속 가까워지긴 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덜 멀게끔 해주는 거구나. 네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네. 표현입니다. 덜 멀게끔 해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람다 값이죠. 방금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네네. 이제 어쨌든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되면 이제 RY하고 RX는 가까워질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YJ는 멀어질 거잖아요. 서로 멀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네네. 그럼 결국 이제 람다 값을 결정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1로 했다가 최소값이 어쨌든 계속 바뀔 거잖아요. 최소값이 바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네,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한 설명이 이 논문에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문, ICR, 아이클리어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익스포넨셜한 함수로 이제 1부터 해서 점점 이제 0으로 가까워지도록, 0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떤 특정한 값,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전시 시메트릭 리전, 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값까지 가도록 설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게 스케일링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까워지도록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시멘틱 인코더와 그리고 탄젠셜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리고 어드전시 시멘틱 리전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그래서 CSA NMT는 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에서 의미적으로 동일한 영역을 정의하고 여기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것까지는 끝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샘플링해야 될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RX랑 RY를 구했을 때 여기서 의미적으로 동일한 영역이 구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가 존재할 텐데요. 우린 이걸 바이어스 벡터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 바이어스 벡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어떠한 방향 그 가중치를 더해주면은 이 어드전시 시멘틱 리전 안에서 랜덤한 값으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값을 이제 벡터로서 더해줄 때 새로운 R 햇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벡터 트랜스폼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증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샘플링 방식은 이제 K번 샘플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K번 샘플링한 결과가 랜덤으로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빨간색 표시된 이 부분 근처에만 샘플링이 되면은 다이버스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이버스 할 수 있는 적절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믹스드 가우시안 리커런트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샘플링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바이어스 벡터 R 그 물결 표시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어떤 임포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 WR이라고 표시되는 건데요. 이 임포턴스는 지금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노멀라이징이 되고 이 임포턴스의 의미는 어떤 벡터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벡터에 뭐 디멘션이 있겠죠? 각 디멘션을 피처라고 한다면 그 각 피처에 대한 임포턴스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임포턴스를 이제 분산으로 하는 어떤 가우시안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첫 번째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직관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어드전시 시멘틱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다이고널의 그 이제 전체 놈이 그 1이 나와서 유닛이 나와서 이게 어드전시 시멘틱 매트릭의 이 값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 트랜스폼을 통해서 첫 번째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번 샘플링을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K번 샘플링은 이제 이 구해야 되는 방향은 이전에 있던 K-1까지의 그 방향에 대한 조건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조건부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 왼쪽에 있는 항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전시 시멘틱 매트릭 그 리전 이 인접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항의 경우에는 이제 WI부터 1부터 K-1까지의 그 평균을 이제 평균 값으로 하는 어떤 스탠다드는 아니죠. 그냥 가우시안 그 디스트리뷰션을 추가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둘에 대한 이제 값을 조화를 이루는데 이 오른쪽 항에 대한 의미는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저자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 다른 이제 1부터 K-1까지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방식의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우항을 통해서 다이버스한 그 방향의 샘플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MGRC 샘플링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A NMT의 훈련 과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멘틱 인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탄젠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MGRC 샘플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여러 번 샘플링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MLE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2번을 수행하면서 시멘틱 인코더 또한 매우 작은 러닝 레이트로 추가로 계속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코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GitHub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지만 논문의 어펜딕스에 이 부분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훈련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추론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론 과정은 일반적인 추론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다만 시멘틱 인코더가 샘플링하는 그 과정이 없이 X에 대한 인코딩을 통해서 RX를 구하고 E를 그냥 단순히 브로드캐스팅 인테그레이션 네트워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성 과정은 이제 X와 그리고 이전 타임 스텝까지의 Y와 그리고 이 임베딩된 X 이 세 가지를 조건부로 이제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디코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훈련 추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브로드캐스팅 인테그레이션에 이제 벡터를 집어넣잖아요. 네네. R 벡터를. 그러면 얘는 이제 어쨌든 그 Y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Y가 들어가면 Y의 벡터니까 그 이제 그 커절리티가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문제는 없나요? 커절리티요?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오토 리그레시브가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네. Y의 전체 벡터가 R 해시잖아요. Y 입력 Y에 대한 전체 벡터가 R 해시 거잖아요. 어쨌든요. 네. 네. 그럼 다음 단어를 가려야 되는 그 커절리티가 혹시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딱히 안 해봤는데요.
일단 이 브로드캐스팅 인테그레이션 네트워크가 뭐 대단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가중치 곱하기 여기 이제 R에 대한 가중치 곱하기 이 Y 아웃풋이 이제 T번째 타임 스텝이라고 하면은 T번째 타임 스텝까지의 아웃풋이 있겠죠. 그 아웃풋에 대한 가중치를 더하고 이제 거기다 바이어스 벡터까지 추가로 하는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 인테그레이션에 들어가는 그 R이 매번 달라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커절리티가 깨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R 자체는 이제 K번 샘플링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 K번 샘플링이 매번 이제 타임 스텝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디코딩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R 햇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R햇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커절리티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타임 스텝마다 이 샘플링 되는 R 햇이 다르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커절리티가 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으로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에서의 기존 데이터 증강 기법과의 비교 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증강 기법이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량 데이터에서도 잘하는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영중 데이터 있는데요. 영중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보다는 4.2 정도의 블루 스코어가 더 높은 블루 스코어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소타라고 말하는 이 어드브 어그 모델보다는 1점 정도 높은 블루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영독 그리고 영프 데이터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는 논문의 결과가 이제 블루 스코어가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훨씬 더 크므로 이제 파라미터 수는 훨씬 더 적으면서 더 좋은 모델임을 여기서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CSNMT 베이스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랑 파라미터 수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그럼에도 블루 스코어가 거의 지금 3점 정도 올라갔으므로 이제 상당히 지금 강력한 작은 파라미터에서도 강력한 그 어그멘테이션 모델임을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도 이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IWSST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 영독, 영프 데이터 모두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 모델 또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보다 더 높은 블루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 더 매우 작은 데이터 세팅에서는 사실 성능의 향상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이 CSA NMT 같은 경우는 이런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도 지금 점수의 상상의 폭이 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우 리소스라고 함이 그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일반적인 데이터는 보통 한 4,500만 정도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160K니까 16만? 맞나요? 16만 데이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외에도 다양한 표가 있고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분석 표는 3개 그리고 분석도 3개만 가져왔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져왔고요. 먼저 분석은 이제 데이터 유틸라이제이션과 트레이닝 효율에 관련된 겁니다. 이 표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몇 퍼센트를 썼는지에 대한 X축과 그리고 블루 스코어의 점수 성능의 향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과 베이스라인 그리고 CSA NMT가 있습니다. 이 CSA NMT는 보시면은 25%의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를 보더라도 지금 베이스라인 모델의 100%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백 트랜슬레이션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데이터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모노링골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해서 백 트랜슬레이션을 했음에도 CSA NMT보다도 떨어지는 기존 데이터만 사용한 CSA NMT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멘틱 인코더에 대한 좀 분석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멘틱 인코더는 4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 그 파라미터의 16%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인드 모델인 XMLR을 이제 사용했더니 번역 성능이 기존보다도 더 올라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잘 학습된 대용량 사전 학습 모델로 이제 시멘틱 인코더를 사용하면은 번역 성능이 더 올라갈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멘틱 인코더 없이 그냥 이제 조인틀리하게 학습된 그 인코더와 디코더만 가지고 번역을 진행도 해보았는데요. 그랬을 때도 트랜스포머 베이스보다 블루 스코어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코더 디코더의 그 가중치 또한 더 피팅이 잘 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탄젠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MGRC 샘플링에 대한 어벌레이션 스터디 또한 진행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사실 RX와 RY가 가까이만 두도록 할만 모든 트레이닝 오브젝트가 가능하므로 베리에이셔널 인프런스나 아니면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방식도 가능하고요. 샘플링 또한 사실 이렇게 그 MGRC 말고도 다른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들을 실험해 보았더니 보신 것과 같이 이 탄젠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MGRC 샘플링을 했을 때의 성능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MGRC 샘플링에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그 리커런트 체인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 또한 이제 성능 향상의 중요한 요소임을 여기서 증명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실험 분석이었고요. 이제 페이퍼 서머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번역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컨티뉴어스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탄젠셔널한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믹스드 가우시안 리커런트 체인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할 때는 그 시메틱 인코더를 혹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시멘틱 인코더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샘플링을 하지 않고 RX 그 자체를 그대로 브로드캐스팅 그 인테그레이션 네트워크에 집어넣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안하는 논문의 한계점은 없던가요? 뭐 문제점이나 뭐 추가로 더. 여기서 리미테이션을 따로 적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은 좀 몇 개가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 논문 자체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실험을 많이는 했지만, 근데 베이스라인이 사실 이것보다 더 최신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왜 2020년도까지의 베이스라인만 설정했는지? 그리고 이제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의 그 실험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로우 리소스 세팅에서의 실험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백 트랜슬레이션만 지금 비교를 했거든요. 이것 또한 조금 이제 실험 세팅에서의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시멘틱 인코더를 학습시켰는데 사실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학습한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됐을 것 같지만은 여기서 이 어드전시 시멘틱 리전이라고 정의한 부분이 실제로 의미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런 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동감이 갑니다, 사실은. 그 아, 서브젝티브 스터디 같은 거 없던가요? 실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없었나 보네요. 네, 그게 없었어요. 음, 네, 네, 네. 네, 또 한계점이 더 있으시려고 말씀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네, 어디션식 시멘틱 리전에서 예를 네, 들어 샘플링된 이 결과값들을 네, 디코딩을 했었을 때 무엇이 나왔던지나 뭐 이런 것들도 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네, 사실 그 얘네가 의미적으로 진짜 동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적은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그 뭐 인스턴스당 뭐 이제 비슷한 리전을 찾아서 샘플링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이게 그 인베딩이죠? 그 인베딩 벡터 말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베딩 벡터죠. 네. 그럼 이거 인베딩 모델은 또 뭐 어떤 모델을 썼는지도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인베딩 모델은 이제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랑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RX랑 RY 보여주려고 두 개인 거고요. 저긴가요? 그 처음 트랜스포머 그 논문에서 사용했던 그 모델인가요, 이게? 네, 그 인코더랑 거의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첨언을 하나만 하자면 그래서 시멘틱 인코더에 대해서 아까 실험을 했을 때 그 이제 다른 XMLR이라는 이런 그 다른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시멘틱 인코더로 사용했더니 성능이 더 올라갔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인코더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좀 분석에서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